정부가 금융을 쥐고 있는 이 체제, 노구치 유키오도 계속 얘기했던 핵심적인 상황이 그걸 정부가 쥐고 있으니 새로운 시대로서의 변환, 그다음 디지털 전환 예. 이것이 안 된다라는 예. 게 결론적인 얘기로 전 들렸거든요. 예. 근데 한국도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모두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일본은 그러다 망했는데 지금 예. 한국도 딱 그렇게 가고 있으니 답답하게 그지가 없어.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답답한 얘기인데 저는 뭐 이제 하이에크나 미제스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금융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측면을 뭐냐면은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비합리적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 정신적 황폐를 지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본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의 가장 중요한 사상계의 두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또 오츠카 히사오라고 하는 경제사학자가 있었고요. 이 환산진남 이 두 사람 마루야마 마사오죠. 이 두 사람이 같이 지적을 했던 게 일본에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인이나 근대적인 정신이 들어온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어떤 일본인들의 정신 세계는 아직 숙성하거나 이렇게 충실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80년대에 그러니까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본은 계속 국가 차원에서 옛날 전쟁할 때 미국 놈들 때려잡다 하던 식으로다가 경제성장 이러면서 60, 70년대 끌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 동원 체제라고 표현했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그랬어요. 경제 동물들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돈 벌자 이걸로만 20년 동안 온 민족이 매진을 한 결과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무슨 외국 원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훌륭한 그야말로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제대로 보상을 하거나 자기들의 어떤 양심과 품위를 되찾기 위한 일들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흥청망청한 거죠. 그때 사실은 시험대에 오른 거고 그때 처절하게 실패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치 그 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부에 매진하거나 아니면 운동 시합을 앞두고 운동만 한 사람이 그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은 자기를 돌아보려면 따로 한적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거죠. 1940년 체제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 어떤 정신적 황폐를 나타내는 그런 사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일본이 그 동남아에다가 해외 연주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분수령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2차 대전 때 동남아 지역에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고. 뭐 한국뿐만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어떤 자신들의 역사적인 과제로 봤을 때도 이 동남아 나라들의 경제 성장을 도와야 되는 면이 있고요. 80년대에 돈도 많이 생겼으니까 실제로 투자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해외 원조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야말로 동남아도 잘 되고 일본도 잘 돼서 우리 앞태평양에 있는 나라를 정말 좋은 의미의 정말 그 공영체로 만들어보자 이런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기시노부스케가 가지고 있었던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그 전략의 일환으로 그냥 나갔던 거예요. 대동아 공영입니까? 예, 이 기시노부스케가 대동아 공영권을 구상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50년대에 자기가 수당이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동남아로 다시 뻗어나가야 된다. 목적이 뭐냐면은 다시 동남아 지역의 경제를 경제적인 차원에서라도 일본에 종속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그래서 외국 원조를 많이 했는데 그 마인드가 이 동남아 경제를 일본에 종속시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남아 쪽에서 일본 원조를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도 관계는 좋아요. 동남아 쪽에 일본이. 그런데 일본이 여기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동남아의 그 경제 성장을 도왔다라고 한다면은 아시아 전체가 좀 더 고르게 성장할 수가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사실 놓친 면이 있어요. 이런 게 말하자면 일본이 그러니까 그 벌어들인 돈으로 쓸데없이 부동산 투기나 하고 뭐 나이트클럽에서 뿌리고 이 짓 하지 말고 아시아 다른 나라들 도우면서 아시아 전체의 경제가 다 같이 잘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네. 나중에 97년에 IMF 위기가 터진 다음에 재미난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 노구치 유키오가 이 1940년 체제를 얘기할 적에 같이 작업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카키바라라고. 네, 일본은 총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미스터 오크라쇼라고 불리는데 일본 대장성을 대표하는 남자였었던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일본 총리가 되거든요. IMF 직후에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 유키오 교수와 비슷한 사고방식이었는지도 몰라요. 아주 앞장서서 나서서 AMF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Asian Monetary Fund, IMF의 아시아판을 만들어서 그 외환 위기에 빠져 있는 태국이라든가 동남아 나라들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적이 있었어요. 사카키바라가.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거 굉장히 좋게 봐요. 이게 이렇게 일본이 아시아개발은행이든 아니면 AMF 같은 걸 만들든 해서 네. 그 넘쳐나는 돈을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전체 아시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쪽으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네. 근데 그 AMF 실패합니다. 왜 실패한지 아세요? 미국이 반대해요. 그렇겠죠. 미국은 싫겠네. 그건 유명한 얘기예요. 그건 제가 처음에 박사 논문 쓰려고 그랬던 주제가 그거였기 때문에 조금 아는데 사카키바라가 AMF 구상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미국에서 그 당시 루빈 재무부 장관이 no. 비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 미국이 노하면 꼼짝 못하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던 게 미국은 그때 빨리 이 자본 자유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글로벌 자본주의로 통합되기를 원했거든요. 이 동남아가.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구상을 싫어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그 역사적인 것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의 이 미국과 중국의 대결 양상은 정말 세계적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미국이 키운 거죠.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 건데 결국 현재까지 2차 대전 이후에 컸던 나라들은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이 안 키워주면 클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 미국이 키워줬는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다 제어가 됐었는데 일본 뭐 한국은 뭐 제어할 필요도 없었던 수준인 것 같고 근데 중국은 이제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세계적 변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흐름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우리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도에 없는 바다로 우리가 들어갔다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게 굉장히 명확해요. 그렇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요. 아까 하나 더 있는데 자본 자유화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이 아까 말한 대로 그 80년대에 들어오는 돈은 많고 그다음에 시스템은 근데 1940년 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자본 자유화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금융자본이 일본 기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제일 예민한 문제였거든요. 90년대 초에.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게 아니 미쓰비시 자동차가 있으면은 미쓰비시 자동차는 일단 미쓰비시의 다른 계열사하고 한 세트고 그 가운데는 미쓰비시 은행이 있고 그 미쓰비시 은행 위에는 일본 은행과 재무성이 그 대장성이 있어갖고 일본 시스템의 한 부분인데 아니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서 돈 몇 푼 주고서 미쓰비시 자동차를 홀랑 사가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자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정말 무식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일본 기업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세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요게 제일 심하게 빛났던 때는 1960년대인데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1차 자본 자유화거든요. 그때 안 뺏기려고 외국 자본의 일본 기업을 안 뺏기려고 하다가 만들어진 게 그 6대 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90년대에 다시 그래가지고 이 지구화가 벌어지면서 미국 자본이 일본 기업을 살려고 이걸 허락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데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완전히 개방은 안 됐어요. 그런데 또 개방이 안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일본의 6대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결속력이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된 건 사실인데 완전히 해체되냐는 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부터 그걸 막았어요.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들을 갖다가 지분을 사서 그 소유권과 경영권을 미국 자본이 가져간다.
몇 프로 이상은 절대로 못 사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반 이상 못 사게 만들었죠. 예. 네. 제가 봤을 적에 미중 갈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미국이 확 뿔딱지가 나가지고 니네들 환율 조작을 하지 말든가 네. 이걸 자율로 하든가 둘 중에 니네들이 자꾸 이걸 쬐면은 너희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서 두들겨 패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은 절대로 이건 안 풀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거는 절대로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건데 네. 그게 일본 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일본 때는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확 기쁜 마음으로 연 건 아닌데 열지도 못하고 안 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계속 열었거든요. 네, 네. 중국은 안 열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의 게임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은 옛날 일본하고 미국의 게임이 진행되던 양상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해도에 없는 바다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제일 큰 차이는 결국 금융 아니겠습니까? 금융을 안 열었잖아요. 그래 안 열죠. 외환을 안 열었잖아요. 예, 안 열죠. 최소한 일본은 외환을 열은 거잖아요. 그럼요. 결국은 뭐 기업을 못 하더라도 외환만 열면 예. 그 뛰어난 미국의 자본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밀듯이 들어오고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철저하게 막아놓으니까 예. 그거를 못 들어서 지금 중국이 자지우지 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는 그렇죠. 상황 아니냐. 그게 일본하고 크게 다른 점이죠, 네. 중국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한국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데 이 책을 덮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났던 게 야 이게 한국이 약간 일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나 그건 2000년에 쉽게 얘기하면 통신을 그 아주 일반한테 쉽게 개방했다는 것과 그다음 문화산업을 지원해서 문화사업을 일으켰다라는 것 등등 뭐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금융을 정부가 꽉 쥐고 안 놓고 싶어하는 부분은 네. 일본처럼 우리가 강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 현업에 계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하실 테니까. 일례로 최근에 거론되는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예전에는 정경련에 회장하시던 송경두가 그분이 하셨고요. 예. 이번에도 국회의원 3선했던 사람들을 시키려고 그러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국회의원. 네, 이분이 뭐 경제를 좀 당연히 했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증권거래소의 사장이 되려면 이사장이 되려면 주식회사 한 2번은 말아먹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막말로 하면 저는 그런 생각. 케네디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그렇죠. 케네디 아버니가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상황을 알아야 제대로 된 주주들한테 서비스를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국회의원하고 경제를 아는데 국회의원 하시던 분하고 국회의원은 주식도 안 해요. 네. 백지 신탁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사장으로 와? 이거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일반 공공기업 중에 하나의 그 자기 사람 심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다 지금 그거는 정권에 상관없습니다. 계속 그러게 왔던 것 같아요. 정권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이 정부든 저 정부든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 한국이 계속 그래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여전히 어떤 그 정부가 금융을 쥐고 있는 이 체제. 그러니까 노구치 유키오도 계속 얘기했던 핵심적인 상황이 그걸 정부가 쥐고 있으니 새로운 시대로서의 변환, 그다음 디지털 전환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게 결론적인 얘기로 전 들렸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모두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일본은 그러다 망했는데 지금 한국도 딱 그렇게 가고 있으니 답답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답답한 얘기인데 저는 뭐 이제 하이에크나 미제스 같은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인정해줘야 되는 논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금융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측면을 뭐냐면은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비합리적인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홍기빈 선생님이 저희 초반에 우리 대담하실 때 밸류에이션 능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는 되는 산업이고 뭐는 안 되는 산업이고 어떤 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서 저는 그게 이제 금융의 합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게 물자를 동원하는 문제, 뭐 그 어떤 뭐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뭐 징발하는 문제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게 아니라 요 자체 내에 합리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최대한 읽어내고 최대한 존중하는 것에서 미래 사회에 혁신이 있고 미래 사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네. 그 중요한 저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1940년 체제가 가진 중요한 결함은 뭐가 있냐면은 네. 이 기본적으로 동원 체제예요. 네. 동원 체제라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 지배 어떤 의사 결정이라든가 미래 방향은 지배 계급이 자기들의 의사로 결정을 하고 네. 단 그다음에 그거를 뜻에 따라서 동원하는 동원 수단으로 금융이 사용이 되고 금융의 논리들을 참조는 하는데 네. 참조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데에 어떤 조언을 주는가 정도로 관철을 이걸 하는 거지 금융의 합리성을 중심에 놓고서 그걸로 나라를 다시 짜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미국 자본주의는 그 나라 그 자본주의의 중심에 그 자본시장의 논리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공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맞습니다. 지배계급들이 금융의 합리성 자체를 중심에 놓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맞습니다. 자기는 헤게문을 놓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근데 제 생각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거기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유럽에서도 19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를 보게 되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귀족들이 금융시장이라든가 부르주아들을 적대시하고 저놈들한테 우리가 권력을 빼앗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충돌을 빚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프랑스의 그 발자크 같은 소설에 보면은 그게 프랑스 증권시장에서 계속 부딪히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한 100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프랑스 귀족들이 우리도 부르주아가 되면 되는구나. 우리도 금융 세력이 되면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알면서 차츰차츰 자기들의 권력을 포트폴리오로 바꿔 나가거든요. 네. 그게 한 100년이 걸리는데 한국, 중국, 일본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성장을 하니까 예. 이 지배계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직 완전히 금융적인 형태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금융적 그렇지. 주식은 못하게 하고 안 하잖아요. 예, 자꾸 부동산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금융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따져보면 되게 합리성을 추구하는 어떤 본질적 성향이 있잖아요. 예. 돈이 돈을 벌게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에 매년 50조 이상의 돈이 부동산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그 돈이 리턴이 얼마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금융적인 생각을 하면 거기다 자원을 배분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 그 연환산 수익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계속 그렇게 들어가더라는 거죠. 결국 근데 일본도 그래서 망했고, 예. 미국도 그거 잘못해갖고 한번 휘청했고, 네. 밸류에이션 잘못해가지고 휘청했고. 근데 이거 계속 이렇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나갖고 저렇게 1년이 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 거기다 너무 많은 자원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는 사회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건데 지배계급이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배계급이나 지배층은 돈을 벌면 그걸로 금융시장의 합리성을 이용해서 혁신을 하고 투자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땅에다 붙는다. 왜냐면 스탁이잖아. 예. 저는 저의 개념 제가 축적이에요, 축적. 예,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벌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변화 없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예. 이 지구상에 신과 같은 존재는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 금거북이라고 있죠? 네. 요새도 합니까? 사람들 그거 금거북이? 요즘은 좀 덜하죠. 덜하나요? 금은방에 보면 잘 안 보이죠 예전보다. 옛날에 19세기 인도가 그 문제였는데요. 네.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한테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면은 돈만 생기면 이 귀족들이 다 금으로 바꿔서 땅에 묻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 돈 생겼으면 그걸 투자를 하든가 뭔가 해서 돌릴 생각을 하지 왜 금을 만들어서 땅에 묻어놓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인도도 말하자면은 금융자본주의의 합리성을 이해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든요. 19세기 인도 지배계급도. 네. 그 당시 금거북이 만들어서 땅에 파묻는 거랑 그냥 땅을 사는 거랑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한 연장선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예, 금융이요? 금융이 좀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죠. 네. 땅은 쉬운데? 쉽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나? 계속 쌓기만 하면 돼요. 쌓기만 하면 되고 정책은 바꿔주면 되거든요. 예. 정책은 뒤에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어 수도권 중심 정책 예. 이건 뒤에 해도 되거든요. 예. 내가 여기다 집중적으로 땅을 사고 정책을 거기다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예.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거 된다고 알고 투자를 했더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외국에서 경쟁이 나. 그래갖고 갑자기 이 투자한 돈이 몰라 그래.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 기업의 문제로 가보면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네. 가령 산업 체제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이제 IT가 나오고 90년대, 2000년대에 벌어졌잖아요. 네. 그럼 소니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방향을 새로 잡고 기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정말 이제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환골탈태의 벤치마크를 삼을 게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이런 체제의 경우에는 네. 이게 대장성의 가르침이 벤치마크인 거냐. 네. 근데 일본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미국 주식시장하고는 성격이 달라가지고 네. 완전히 이렇게 역동적인 시장이 못 돼요. 거기 안정주주 공작이라고 해서 갇혀있는 주식량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소니 같은 기업도 그러면은 어디에 벤치마크를 해야 뭐 무슨 기술을 저걸 할지 아니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할지 뭘 결정을 하는데 미래의 혁신 방향을 뭘로 잡을지의 어떤 신호와 큐를 어디서 받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는 뭐 일본 경제의 잠재력이나 저력을 무시할 생각 전혀 없고 분명히 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 어떤 혁신적인 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족하고 딸렸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 40년 체제를 놓지 못한 그 후과가 이런 식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책에서 말한 되게 재미난 얘기가 전후에 생긴 기업은 혼다와 소니밖에 없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되게 재밌는 게 딱 하나 더 있잖아. 소프트뱅크.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생각했죠. 소프트뱅크는 일본 기업이 아니니까 아니죠. 그렇구나. 예. 저 한국 사람이 하는 거라서 저렇게 특이한 거구나. 예. 그러면 결국 소니하고 혼다 외에는 없네. 소프트뱅크 이거는 한국 기업이네. 한국인의 기업이네. 단순히 그 손정희 씨가 국적이 제3, 3세일 뿐만 아니고요. 소프트뱅크 같은 거는 일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가네모찌라고 부르는데 돈만 가진 자들. 그러니까 그 말 밑에는 근본 없는 위험한 자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밑에 깔려 있거든요. 아직도 소프트뱅크를 보는 일본 사회 전체 시각은 가네모찌다 이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가로서는 분명히 맞고, 근데 재미난 저희 이제 독일 책방에도 한번 소개됐던 책인데요. 그가 이제 그 30년인가요? 소프트뱅크 20년인가 30년 그 기념사를 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허풍을 좀 떨어보겠습니다. 네. 허풍은 허풍이지만 진심은 허풍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미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들어보면 다 현실이에요. 예. 그 옛날에 와서 AI 했고 그 전에 와서 통신 얘기했던 그 손정희의 얘기가 현실화되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다른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자리에서 제가 허풍을 떨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일본 문화구나. 예. 이게 일본 문화구나. 그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직도 팩스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도장을 기울여서 찍는다던데요. 도장 결제 도장을 이렇게 기울여서. 아니 그 빨간 도장. 빨간 도장? 네, 도장을 찍는데 그것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여서. 왜요? 왜 기울여요? 높은 사람한테 인사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인사예요? 예, 그게 인사랍니다. 야, 68년생인 저도 모르는 그 옛날 관습을.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여전히 현금 문화. 현금, 그렇죠. 여전히 현금. 예, 저도 일본 갔을 때 그거 현금 다 현금 썼어요. 네, 중국 가면 완전히 이제 현금 필요 없는 세상에. 일본 갔을 때 동전 세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네. 저는 그 팩스 때문에 받은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팩스가 박물관에 들어가 있거든요, 진짜로. 예.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팩스를 쓰고 이러니까 여기는 뭔가 안 바뀌는 거는 정말 안 바뀌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죠. 네. 오늘 끝도 없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가 역대 가장 긴 대화를 전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 홍기명 선생님 어떻게 사실은 잠깐 오늘 대담의 비밀을 알려드리면 사전에 원고가 하나도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오늘 다 이 자리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좀 버벅버벅하고 어버어버한 거 보셨을 텐데 우리 홍기명 박사님이신데 이 홍기명 박사님 진짜 척척 박사님이에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와, 원고도 하나도 안 드렸는데 그냥 물어보면 모든 게 그냥 척척 나와. 저는 진짜 경이롭습니다. 진짜 경이롭. 그냥 아는 거 얘기하세요. 서울대 출신 다 이런가? 아니면 천재라서 그런가? 전 진짜 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네, 혹시 끝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예,
저는 이 사람 책 처음에 봤을 적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은 한 193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한 90년, 100년 정도의 시간 지평을 놓고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에 왜 처해 있는가를 바라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문제의 뿌리가 알고 보니까 2차 대전에 있었고 2차 대전 이전에 있었고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90년대에 있었을 수 있고 박정희 시대에 있었을 수 있고 이승만 시대, 일제 시대에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지평을 두고 이 한국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를 풍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눈앞에 있는 차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코인이 오르냐 내리냐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는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요 역사적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웅변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꼭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 잘 써주신 분들은 글 항아리에서 또 책도 선물하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봐주시고 뿌려주시고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셨다고 이 영상을 그런 댓글도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좌우 나눌 때가 아니다. 진짜 제발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네. 진보니 보수니 얘기할 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직시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어떻게 갈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숨가쁘게 어려운 순간이 곧 우리를 닥쳐오고 덮쳐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이미 일본이 그 선진국에 화려했던 세계 제1선진국에서부터 이제는 관광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라고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보고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구치 유키오의 1940년 체제에 대한 우리 증시각독이 독일 아카데미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홍기빈 선생님은 어나더 경제사의 저자입니다. 지금 3권 중에 1, 2권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걸 읽으시면 이런 분위기를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나더 경제사 1, 2권 지금 아직 3권은 출시 전인데요. 1, 2권 보시면 어떤 해안과 또 통찰력을 얻으실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